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전체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이 책의 전체 체계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된 대로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전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칸트는 철학을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보았어요. 하나는 이론 철학이고, 이론 철학. 하나는 이론하고 상대적인 실천 철학이겠죠. 실천 철학이 됩니다. 이 이론 철학과 이 실천 철학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이론 철학은 어느 영역이고 이 실천 철학은 어느 영역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론 철학은 한마디로 이 말이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논리 철학이에요. 논리 철학. 그래서 이 이론 철학이 적용되는 분야는 이 적용 분야. 그러니까 이 적용 이론 철학이 이 적용 분야는 어느 분야냐면 이 자연 개념을 자연 개념을 인식할 때, 자연 개념에 대한 것을 인식할 때 이 이론 철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론 철학의 영역은 어디냐면 감성계의 영역이다. 감성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계의 영역은 예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봤듯이 이 사람은 인식이 크게 두 가지로 된다 했죠. 이 감성,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지성 개념, 그러니까 어떤 지적, 이성적 어떤 영역이 있다겠죠. 거기서 이제 이론 철학은 그 뭔가 보는 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이 감성이라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물질 세계이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물질 세계,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뭐 이렇게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를 감성적으로 보아서 그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어떤 영역의 철학을 이 논리 철학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 경험되어지는 물질 세계가 감성계로 와서 그 감성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현상되죠. 현상 나타날 형상상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타난 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론 철학은 경험되어지는 이 물질 자체, 이걸 뭐 다른 말로 뭐 물 자체라고 하죠. 물 자체는 감성 영역으로 봤을 때 이 물 자체는 알지 못하지만 감성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상할 수 있으려면 현상하기 전에 이 감성은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물 자체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 감성계에 나타난 그 현상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이론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순수 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썼던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의, 여기 적어볼까요? 순수 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이 이 골자라면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을 쓰잖아요. 실천 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이 이제 실천 철학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실천 철학은 이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실천을 이렇게 뭔가를 하려 그러면 뭐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실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실천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뭔가 이 어떤 윤리, 도덕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 비물질이잖아요. 비물질이다 보니까 이 실천 철학에 다루는 부분은 결국 비물질의 세계라는 거죠. 이 비물질의 세계를 인식하는 영역, 그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경험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은 결국 선경험적 인식이에요. 선경험적 인식. 이것은 이 경험적 인식이라 했을 때 이것은 선경험적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경험이니까 감성계의 영역이 아니라 이 사변적 이성이다. 사변 이성. 뭐 그래서 이 어떤 초월적이다. 초월적인 어떤 분야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야. 뭘 초월했냐? 예. 감성, 그리고 경험하기 이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니까 이게 이걸 초월해 있는 거죠. 예. 이걸 떠나 있는 거예요. 감성의 세계, 이게 경험의 세계를 떠나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천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좀 뭐 어렵습니다만은 의지 규정에 대해서, 의지 규정에 대해서, 대해서 확장적 원칙들을 확립해 가는 거예요. 확장적 원칙들을 확립해 가는 철학이에요. 확립하는 어떤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그 의지의 규정에 대해서 확장적 원칙을 확립하는 철학이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관련 없이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지는 무엇인지, 이것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나중에 따로 뭐 특강을 통해서 이건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고요. 일단 큰 체계를 이제 보는 거죠.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력 비판에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 중에 이 판단력 비판은 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요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은 두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경험적, 물질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부분이 아닌 물질을 떠나 있는 초월적인 인식의 영역하고, 물질 세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감성계의 영역을 인식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과 비물질적인 영역. 근데 인간은, 이 칸트는 생각하기를 비물질적인 영역인 윤리나 도덕이 반드시 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감성계의 영역에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실천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칸트의 말을 빌자면 시면이라기, 시면의 어떤 구렁. 그러니까 뭐 시면, 엄청나게 어떤 깊은 어떤 암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겠죠. 낭떠러지야. 실천과 이성. 그 사이를 이어줄, 이 시면을 이어줄 다리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다리일까요? 실천 이성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다리. 그리고 이것이 또 이쪽으로 영향을 주는 다리. 그 시면의 다리. 시면에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의 영역이
바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능력, 인식 능력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력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은 이 양쪽의 심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단력이고, 그래서 이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마지막 완성했던 판단력 비판의 3대 비판서를 완성을 이제 삼박자를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력 비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디냐? 바로 이 사이다. 그러면 이 판단력 비판은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특수를 보편에 포섭하려는 능력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자, 특수를 어디에요? 보편에. 네, 포섭하는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잠깐 이제 짚어볼까요?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를 보편에 포섭하는 능력이 판단력이다 라는 이 말은 과연 이제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특수라는 것은 하나의 이 어떤 개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개별자, 개별 사안들. 그리고 이 보편은 이런 어떤 유사한 개별자들이 갖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을 보편이라고 해요. 법칙이나 원칙, 원리 이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사과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 그랬는데 이 귤도 보니까 땅에 떨어지더라. 사과도 떨어지고 귤도 떨어지더라. 이 사과는 개별자죠. 귤도 개별자인데 떨어지는 건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는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 떨어지는 어떠한 법칙이 있더라. 그러면 이 떨어지는 법칙이 뭐냐? 그래서 이제 뉴턴이 뭐 말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뉴턴이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은 각각의 개별자를 통일해서 볼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냥 사과도 떨어지고 귤도 떨어지니까 그냥 이것이 뭔지 모르고 봤지만, 이 사과가 떨어지고 귤이 떨어지고 무엇인지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 이제 사람이 발견을 하고 나서는, 이 모든 어떤 물건들은, 모든 개별자는 이 어떤 그 상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게 그 원인이 되는 하나의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것이 판단력에 속하더라라는 거겠죠. 자, 요것은 이제 또 이 판단력이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해요. 좀 더 그러면 더 나아가 보죠. 그래서 판단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만유인적 법칙과 사과가 떨어지는 거 요거에 있어서 이해를 하듯이, 만유인적 법칙이 있기 전에, 어떤 법칙을 세우기 전에, 이런 인식을 갖기 전에 개별자가 있고, 세우고 나서 보는 그 개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단은 두 가지가 있다. 규정 판단과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특수를 보면은 규정 판단에, 규정적 법칙에 이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의 법칙이 우선적으로 있는 것,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개별자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고 간단하게 일단은 빨리 파보죠. 반성적 판단은 아직 무엇이 없냐면 이 법칙이 없어요. 아직 법칙이 없을 때 오직 특수 그러니까 개별자의 활동만 보고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뭐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보면 이것의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뉴턴이 만류 인력 법칙으로 이 자연의 모든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려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태양.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겠죠. 지구.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너머에 하나의 어떤 별이 있었는데 이 별에서 반사된 이 빛이 이 태양을 이렇게 지날 때 원래 만류인력 법칙으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직진으로 와야 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빛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빛이 이 태양을 지날 때 휘어버렸어요. 이렇게 휘었어. 그러면은 이 휘어진다는 법칙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데 이 휘어지는 현상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반성적 파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다시 한번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특수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반성적 판단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반성적 판단에서 시작된 어떤 이 칸트의 사유의 어떤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나중에 이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 분류를 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스스로 검증은 못했지만 이 반성적 판단은 아직 무엇이냐면 법칙이 정해지지 않을 때의 특수다 보니까 이 특수는 온전히 아직 주관적일 거 아니에요. 주관적. 아직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게, 이거는 주관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실천 철학에서의 사유 능력과 감성적 부분에 이 보이는 것과 이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왔다 갔다 뭐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이렇게 쾌의 감정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이 쾌의 감정은 뭐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 하나는 이 감성 영역이다. 감성 영역. 그래서 이 감성 영역은 어떤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봤고 또 하나는 지성적 영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지성의 쾌감이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뭐 감성적인 것은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움을 볼 때는 감성에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안 해도 그냥 감성적인 영역에서 뭐 직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성적인 능력은 감성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머릿속으로 뭔가를 발견해내거나 뭔가를 발견하거나 뭐 알아내거나 뭔가 합치를 이룰 때 쾌감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관련된 뭐 취미 판단, 뭐 이런 말들이 또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취미 판단의 이야기가 하는데 이 취미 판단은 결국 이 감성 영역에
관련된 뭐 영역일 수도 있고 지성적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감성 영역에서 굉장히 또 복잡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따로 이것도 한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반성적 판단 부분에 이게 이제 반성적 판단은 뭔가를 발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견하는 능력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작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때 발견을 할 때 뭘 발견하냐면 전체의 이 자연을 보게 됩니다. 전체의 자연. 전체의 자연은 무엇이냐면 발견을 할 때는 뭘로 발견했겠어요? 당연히 이 감성적인 영역으로 발견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감성 근데 이 전체의 영역이라는 게 제가 한번 그려보면 하나 이게 전체라고 봐요. 이렇게 전체. 근데 이걸 전체를 뭘로 봤냐면 이 전체 영역은 이 감성으로 봤겠죠. 감성 영역으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것이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뭔가 또 나와서 그 다음 거이 생기고 여기서 또 뭐 나와서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위계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분포가 있다 치죠.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이걸 나눠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어떤 부분들 이거는 부분이라고 하고 이거 부분들이 합쳐진 이건 전체라고 했을 때 부분과 전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이거 각각의 어떤 개별자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할 때 인식하는 어떤 능력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것을 보고 있더라 라고 이제 칸트는 이야기해요. 그걸 뭐냐면 이제 동종성 그 다음에 특수화 그 다음에 연속성이다.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더라. 그럼 동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거겠죠. 같을 동, 뭐 종류가 같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유사성을 가지고 동종성을 파악하고 특수성은 뭐냐? 다양성이겠죠. 특수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같지 않고 각각의 그러니까 이 어떤 개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성, 다양한 같지 않고 다양한 것을 또 구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연속성이란 뭐냐? 동일성. 동일성은 시간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 시간이 지나도 뭔가 동일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뭐 10년 전, 5년 전, 지금, 아니면 뭐 5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철수는 시간이 지나도 그 철수다. 이걸 알아가는 그런 거겠죠. 근데 10년 전 철수는 못 알아보고 지금 5년 전 철수는 알아보고 또 5년 후는 또 몰라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체 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나중에 이제 좀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반성 판단을 해서 어떤 무엇인가 이 부분인가를 이 어떤 이 부분과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로 이게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떤 뭐라고 할까 첫 번째 기계적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목적 목적 그러니까 한 목적의 어떤 원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론적 그러니까 한 목적은 목적론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하고 이 목적론 없이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의 어떤 사물을 잘 안 보였었네. 원인과 결과로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좀 정리하고 이제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이 시계를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 시계가 이렇게 있고, 시계가 이렇게 있겠죠. 시계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또 옆에는 또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어떤 그 시계 바늘, 큰 바늘, 작은 바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계를 나타낸다면 이 톱니바퀴, 이 A라는 톱니바퀴, 이 B라는 톱니바퀴, 이 C라는 톱니바퀴, 그러니까 이 중에 한 톱니바퀴만 없어도 이 C가 없으면 D가 안 움직이고, B가 안 움직이고, B가 안 움직이면 A도 안 움직이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이 A가 C를 산출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하나가 빠져도 이 시계는 얘 B를 다시 만들려 하거나 다시 생산하려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물질적 어떤 세계는, 물질적 세계는 하나의 이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지성을 갖지 않는 세계지만, 잘 보면 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에 이 연결돼 있는,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더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 물질적인 세계지만 결국 하나하나는 꼭 필요한 것이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연을 보자는 거예요. 자연을 봤을 때 큰 자연은 뭐 예를 들어 지구를 보죠. 지구를 보고 이 지구에서 나오는 어떤 나무, 뭐 새,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각자 개별자, 이 인간이라든지 새라든지 이 나무라든지 이러한 개별자는 이 전체라는 자연의 전체라는 이 자연의 무언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자연이 정해놓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자연이 산출해낸 하나의 개별자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더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반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이 원인과 이 결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어떤 감성적 세계에서 어떤 것이란 결과물이겠죠. 예를 들어 결과물.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본다면 의자는 결과물이죠. 그러면 그 의자가 있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사람을 앉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 목수가 원인자겠죠. 목수가 의자를 만들었어. 왜? 쉬려고.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은 결국 원인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은 각각의 이 자연 전체에 속하는 모든 부분들은 모두 뭘 갖고 있어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건 뭐다? 그 원인이 이들의 결과물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의 목적인이 되는 거예요. 목적인. 그래서 뭔가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전체는 그러면 스스로 있었냐? 자기 원인적이냐? 자, 이 전체는 그러면 자기 원인이냐? 이 말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있었냐?
그러니까 자존하느냐, 자존적 존재냐, 아니면 이 전체도 하나의 결과물로서 그 원인이 있느냐, 이 위에 원인이 또 있느냐, 원인자를 또 갖고 있느냐에 대한 여기까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판단이. 그래서 이 원인자는 결국 이제는 물질이 아니니까 신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신은 지성적, 그러니까 지적 설계자죠. 예, 지적 설계자예요. 물질은 아니면서 직접 설계자가 있냐 없냐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신적 지적인 설계자인 이 신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어떻게 또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 감성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사이는 판단력인데 이 판단력이 그것을 가교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론낼 것이냐? 그것은 이제 그러면 이 신이 있다 없다를 이 판단력에서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이런 얘기까지 이 칸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 비판의 전체 체계를 제가 도표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더 복잡한 이야기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판단력 비판이 나왔고 이 판단력 비판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런 체계 안에서 또 그 사이사이 사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재밌고 그 사람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왔을 때 참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조밀하게 밀어붙였는가라고 했을 때 때로는 칸트가 참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사람이 생각이 사유가 어느 정도 더 치밀하고 정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질 때면 또 이렇게 읽어보면 또 어느 순간 재미도 있을 뿐더러 또 머리도 아파집니다. 자, 여러분 힘내서 또 그런 사유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